안녕하세요. 인문학 열전 진행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속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익숙한 주변 사람에게서 어떤 낯선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 이게 속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다 하면서 쓰게 되는 바로 그 속담이죠.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자, 우리 마음속에 반려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림자를 발견하고 인식하면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진다고도 합니다. 자, 오늘 한국융연구원의 이부영 원장님 모시고 융이 말하는 그림자를 찾아서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람 마음속 심리의 세계를 얘기할 때 뭐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아무래도 프로이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 원장님 모시고 융이 말하는 그 세계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개략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죠. 처음에 프로이드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프로이드의 그 성역설을 비판하고 나와서 독립적으로 자기 학파를 만든 분인데, 성역설이라는 게 성역설, 성역을 성역이 인간 정신 생활에 행위에 기반해 성역이 성역이 잠재 있다 하는 굉장히 초기 프로이드 학설인데 거기 네. 이제 비판을 하고 결국 이제 갈라져서 자기 독자적인 학파를 이제 세운 분이시죠. 분석 심리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 근데 그 융에 대한 대중의 관심, 우리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떤 데서 촉발되는 걸까요? 네, 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 분석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느끼지 않나. 네. 그것도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일종의 그 희망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 심리학설이 희망의 심리학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특히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왜냐면 이제 융이 고통의 의미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부영 선생님의 활동상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접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융 연구원이군요.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근황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정년퇴임을 1997년에 11년 전에 이제 하고 서울대 의대에서요. 예, 서울대 의대에서 바로 이제 연구원을 10월 달에 개설을 했죠. 그러고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가라고 부릅니다만은 정신분석의 이제 융학파 정신분석자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을 그 전에 학회에서 했는데 분석심리학회라는 제가 만든 학회가 78년도에 만든 학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맡아서 이 연구원에서 주로 이 전문가, 분석심리학의 전문가. 그러니까 정신분석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그렇죠. 되겠군요. 그걸 해서 쭉 교육을 시작한 지 지금 10년, 금년이 10년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쭉 그 양성을 해왔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졸업한 분들이 몇 계시고 해서 그 국제학회에서 또 인정이 됐어요. 그 트레이닝 수련 기관으로. 그래서 이제 융연구원을 수료하면 바로 국제학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위치를 차지를 했죠. 선생님이 그 분석심리학 연구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군요. 1세대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1세대에서 배웠으니까요.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융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 루이스 폰 프란츠의
제자니까요. 예. 아니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척하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1세대라기보다 개척자라고 개척자라고 하는 게 더 얘기해서야 적합한 표현. 맞겠죠. 네. 예.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융이 표현한 그 그림자에 대한 겁니다. 네. 문학 작품에도 나오는데 어떤 악마성을 지녔다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그림자가 그 집안을 어둡게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걸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림자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그림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제 아마 심리학적 그림자일 텐데 개념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히 이제 그 정의를 내리자면은 무의식에 있는 열등한 인격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무의식에 있는 열등한 인격. 네. 그러니까 우월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이면에 숨어 있는 거군요. 열등한 열등한. 인격이죠. 그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예. 열등한 인격.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림자. 사람들은 다 그림자가 예, 있군요.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죠. 다만 그림자의 성격과 형태와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유사할 수도 있습니까? 유사할 사람마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인 온갖 욕망들도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하여간 의식에서 뭐 자기가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의식에서 이제 배제한 여러 가지 성향, 감정,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치 그런 게 무의식에 이제 들어가서 또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내면 그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림자는 이게 우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 이제 정의라고 그러는 게 항상 좀 이게 좁게 해석하는 경우, 또 넓게 보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럴 때는 분석 심리학에서 이게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자면 이제 전체 그 마음의 구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우선 의식 세계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이 있죠. 네. 네.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중심은 나라는 거거든요. 네, 나 뭐 영어로 하면 에고고 뭐 근데 나는 이제 의식의 중심이에요. 의식을 통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은 의식이 되죠. 그런데 뭐 프로이드도 그렇지만은 이 심층 심리학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큰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무의식을 잘 들여다보면 이 융학파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둘로 나눠지는 무의식이 하나는 예.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하고 비슷한 네. 내용이죠. 억압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태어난 이후에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네. 그 사람 개인마다 좀 다 다르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그 인간 조건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느끼고 생활하는 그 근본 조건. 행동 유형이라고 그러지만 그 근본 조건.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애장, 아주 상당히 비슷한 얘기죠. 그게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형이라는 거죠. 아키타입이라는 게. 네. 그걸로 집단적 무의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몇 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개인적, 좁은 의미의 그림자는 개인적 무의식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그림자인데.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인데 더 넓게 해석을 할 때에는 집단적 무의식까지를 포함해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개인 층위에서도 그림자가 있고 네. 또 집단이라는 단위에서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집단적인 그림자라고 그럴 때 하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그림자. 예, 예. 그걸 우리가 집단적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태어난 이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아예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네. 그런 달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든다든가 뭐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예, 뭐 그런 예. 여러 가지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조건 이것이 이제 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크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원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형이 어떤 이미지로 나오는 걸 잘 보면 거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그림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형적인 그림자. 이건 좀 신화적인 그 그림자들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악마 같은 거라든 그런 건 이제 원형적인 그림자에 속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밉다, 뭐 저 사람 너무 뭐 잘난 척한다, 뭐 이런 그림자는 이제 개인적인 그림자에 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개인 간에 이제 상호 비방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게 그렇죠. 사적인 그림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근원적으로 타고나는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고질병 같은 가령 뭐 지역 감정 같은 거요. 어느 고장 사람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그렇다면 일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건 뭐 아주 그림자의 좋은 예죠. 예. 그림자가 투사된 경우 사실은 상호간의 그림자를 투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죠. 예. 그 편견이 사실은 그 사람들 속의 그림자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거를 투사해서 그 집단에다 투사를 집단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고 자기 안에 있는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그 그림자가 갖고 있는 이제 긍정적 역할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건 차근차근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얘기된 바에 의하면 그림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짊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숙명처럼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싶으면 뭐 그렇게 별 수가 없겠죠. 아니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을 떨궈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 어떤 집착이 강하다 막 이런 거 떨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 거는 그림자라는 건 물리적인 모습에서의 그림자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가 비치는 곳에 아주 자연히 땅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는 건데 이건 그림자를 떼어놓는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 지금 설명하시는 유흥의 개념에서의 그림자를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존재하는 한 짊어져야 되는 건지 또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떼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떼내려고 하면은 떨어지질 않죠. 오히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주 좋은 예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까 생각한 얘기지만은 장자의 그런 얘기가 제 책에 얘기를 했는데 장자의 그 오보라는 그 제목의 글 속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사실은 그게 이제 공자님이 장자한테 가서 가르침 받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인즉은 그 늙은 아주 현자인데 낚시질하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공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그림자를 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떨어지니까 막 뛰어갔죠. 그림자하고 발자국 소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니까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그림자도 막 그냥 그림자 계속 따라오고. 그래서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가 보다 더 빨리 뛰었죠. 막 달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따라와요. 그러다 죽었어요. 너무 뛰다가. 그렇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이 그늘에 들어가면 그림자 없어지는 걸 왜 몰랐겠나. 또 서 있으면은 가만히 서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뭐냐. 인이다, 의다. 이거 이제 그 유학자들은 아주 분노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건 그 장자가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 도덕적인 걸 자꾸
그 설계를 하려고 그러고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뭐든지 다 좋게 만들려고만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림자 떼는 거거든요. 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자 떼려고 그러는 거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사실 단순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떼낼 수 없는 거냐. 굉장히 함축이 많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네, 지금 그 장자 비유 들었듯이. 근데 지금 선생님의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런 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개인 차원의 그림자도 있고 집단 차원의 그림자도 있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의식에서 지워버리는 게 사는데 더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의 연구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자를 일깨워서 파악하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혹은 집단의 그림자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걸 왜 알아야 되는 건지요? 네. 그 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선 이제 그림자를 생각하지 말고 떼버리고 그러고 싶겠죠, 그죠?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그게 그 사람 괴롭히거든요. 떼고자 해도 안 떨어진다든가. 계속 뭐 같은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밉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 주변에 있으면 계속 미워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계속 미워하면서, 그죠? 괴롭다고요. 네. 또 옆에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는 말이 그게 그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면과 추악한 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닥터 제킬 미스터 하이드처럼 그 양면이. 네. 그러니까 인격의 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헬이라는 게 따로 분리된 자 양쪽으로.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신 건강에 대단히 위험하고 해리라는 건 모든 노이로제의 근원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노이로제라고 표현하는 게 정신의 해리 현상이고요. 해리의 결과라고. 네. 예. 그래서 나와 무의식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림자의 관계가 단절된 마찬가지죠. 투사해서 내 일부분이 저기 가 있고 또 가끔가다 내가 또 그렇게 되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그러고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뭐 신경증이 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분석 심리학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나 마찬가지로 목표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심리학이니까요. 근데 건강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림자를 보면은 그냥 두면은 계속 이렇게 반조각으로 산다 이 말이죠. 투사를 하면 내 일부분이 저기 가 있으니까 그 사람 걱정만 하고 그 사람만 야단치고 이러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발휘하고 이 전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전체 정신을 이제 발휘하려면은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자의 의식화라는 것이 그래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우선 중요하다. 의식해서 깨닫는 거하고 의식화하는 거, 즉 의식화가 무엇인지요? 그건 이제 깨닫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행동화하는 것이거든요. 행동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를. 그 전에 내가 이걸 의식하고 그냥 이런 게 나한테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비난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식화 하려면은 행동이 필요해요.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서 의식의 내용으로 동화를 시켜야 돼요. 의식으로.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자기 의식의 내용으로 동화시킨다면 자기 성격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가령 누구에 대해서 아주 질시의 감정을 품는다. 이게 자기 그림자였다면 예. 그것을 자기 의식된 이 의식의 표면으로 끄집어오면 네. 그거는 질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자를 의식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밖엔 방도가 없다. 분석을 받아야 된다. 그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전문가한테 가서 분석을 받는 거다.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안 해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강의에서 융이 아주 그 단정을 했어요. 예.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역시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의식화하려면 이걸 표현해야 된다, 뭐 그걸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든지 다 무턱대고 막 화내고 그냥 뭐 안에 있는 감정을 막 그냥 표현을 하면 다 되는 줄 아니까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개인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무엇이 그 사람의 그림자인지 또 무엇이 정당한 이제 비평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분석 과정에서 잘 살펴서 의식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의식의 전 밑바닥 무의식 영역에 숨어있던 걸 끄집어내는 행위는 그 개인에게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되겠군요. 네. 예. 그러나 그래갖고 성격이 이상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석이 필요하다. 지도를 받아야지 혼자서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얘기한 거 듣고서 한 번 나도 해보겠다. 그러건 대단히 쉽지 않겠군요. 단순한 생각. 융이 60년대까지 생존을 하셨더군요. 1960년대까지. 61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주 옛날 분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까지 이제 살았죠. 그 수제자인 마리 루이제가 쓴 글의 일부분을 제가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당신의 결점을 비난할 때 마음속에 심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 그림자의 일부를 발견할 것이다. 예. 이거는 실감에 와 닿는 말입니다. 우리 살면서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남이 이렇게 지적하면 뜨끔해지는 게 바로 그 그림자에 대한 의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라는 분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건 뭐 단순한 얘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분노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분노. 네. 뜨끔하는 정도가 아니고 분노. 누가 뭐라고 특히 내 결점을 지적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찔린 거죠. 근데 아픈 데 찔렸는데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개 이제 화가 날 때는 뭔가 무의식적인 게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화가 났다는 건. 내가 확실치 않은 거에 부딪혔을 때 난 화를 내죠. 사실은. 뭐 거룩한 분노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정말로 인간의 그 나쁜 점에 대해서 그냥 사심 없이 화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찔려가지고 화내는 거니까요. 그때 그 건드려진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무의식에는 어떤 종류의 콤플렉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자도 하나의 콤플렉스니까요. 네. 특히 열등한 부분이다. 결점을 얘기하니까 그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그림자구나 하는 걸 뭐 알 수가 있겠죠. 일종의 자각 반응 같은 거군요. 그림자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림자가 자극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 중에 거룩한 분노 아까 쓰셨는데 네. 그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뭐 사회 부정부패라든지 억압된 정치 현실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뭐 갖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그 도덕성 말이에요.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그 도덕성도 어떤 의미의
그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 같은 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 들거든요. 그림자가 집단적으로 투사돼서 그런 분노나 뭐 증오감이나 이런 게 표현된다면 그거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네. 예. 그건 그 집단적인 지금 그림자의 투사죠. 그것이 그림자의 투사가 아니고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느냐, 뭐 또 그렇지 않고 투사다 하고 하는 것을 그 결정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판단 기준은 그 이후를 보시면 돼요. 그 이후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저항 혹은 이제 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 사후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부분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 저게 이제 좋지 않은 뭐 부정, 부패 뭐 그런 집단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막 이제 한 걸 항의를 해요. 네.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올라가서 자기가 권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정말 자기 그림자 투사였다면 그 그림자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투사됐던 그림자가 예. 나중엔 자기가 그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나 많죠. 부정부패를 네. 타도한다고 나와서 결국 자기가 부정부패로 물러나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인간의 나쁜 결점으로 자꾸 그림자를 지금 제가 의식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요소인 거죠. 아, 예, 그러냐.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자는 열등한 인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거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열등한 인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자를 의식화하면 그림자의 그 열등성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의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시샘한다든가, 또, 뭐, 아주 간단한 예는 뭐, 가령 뭐, 돈 잘 쓰고 사치하고 뭐 이런 사람 싫단 말이 예. 근검절약하는 게 이제 좋은 거고. 그 사람 보면 아주 기분 나쁘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그림자가 그 투사가 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의식화한다는 거는 그런 면을 자기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사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물질적인 너무 근검절약 뭐 이러지 않고 조금 좀 이렇게 뭐 그 돈도 좀 쓰고 뭐 물질적인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자기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열등한 상태에서 있다가 그게 분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그런 면에 대한 관심도라는 게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다 함께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예, 문학 작품, 뭐 영화 이런 데서 이제 그림자의 투사를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작품 속에서도 그려질 수 있는데요. 그 작품 주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유작 까라마조프의 형제. 그 속엔 인간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 남봉꾼의 두 아내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고마는 아버지 표도르.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을 아버지 표도르에게 받아내려는 드미트리. 신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진 지식인 이반. 신부가 되고 싶은 알루샤. 아버지 표도르의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 이들이 고향 마을에 모이면서 아기 수면위로 부상한다. 결국 둘째 아들 이반은 자신의 허무주의를 스메르자코프에게 전염시켜서 아버지의 살해를 은밀히 교사하고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만다. 하지만 평소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호언하던 드미트리는 주위 사람들의 증언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3,000 루블 등 결정적 증거물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마는데 갈등과 애욕으로 가득한 한 가족의 그림자가 투사된
직접적 살해자 스메르자코프는 말한다. 정말이지 실증도 안 나십니까? 서로 눈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를 속이며 연극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마주 앉아서 나한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십니까? 도련님이 죽인 겁니다. 도련님이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도련님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도련님의 말대로 그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를 죽였을까? 그림자는 답한다. 바로 당신이라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뭐 아주 옛날에 제가 고대학 다닐 때 열심히 읽은 책 중에 하나라 좀 기억이 좀 남고 이제 그분인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형제들이 다 그 개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온 가족이 뭐 아버지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이반하고 스미자코프하고 또 두 사람의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료샤가 있고 드미트리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전혀 또 딴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료샤라는 사람은 뭐 아주 거의 성인에 가까운 그 순수한 이제 존재. 그 도스토옙스키 작품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정말 그 진짜 이제 성자 같은 그런. 또 드미트리는 대단히 또 인간적인 낭만적.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그 적개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회의론자. 이반이라는 건 회의론자 같아요. 모든 걸 회의하고 그 뭐 현대 지식인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반과 스멜자코프 이 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스멜자코프가 이 형의 무의식 혹은 뭐 서브컨셔스라고 그럴까요? 의식에 좀 가까운 그런 생각을 읽고 자기가 행동에 나서서 주겠다. 뭐 그런 이제 형은 뭐 끝까지 회의만 느낀. 그러니까 그 이반의 그림자 역할을 스미자코프가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네. 네. 그 경우에 이제 그런데 그럼 다른 형제는 뭐냐? 또 이렇게 또 아리오샤는 뭐고 드미트리는 뭐냐? 저는 이 형제가 인간 무의식에 있는 그 집단적 무의식의 전부 원형상인 것 같아요. 원형상. 그러니까 다 독특한 한 그런 가지씩을 보여주는군요. 네. 원형 아주 성자의 원형, 회의론자의 원형, 악의 원형, 또 이제 그 중간에 그 좀 인간적인 뭐 그런 낭만적인 그런 종류의 원형. 그게 이제 그 어우러서 이제 이 얘기가 진행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본다면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자신 속에 그게 다 있다 그 말이죠. 네. 이반도 있고 스미자코프도 있고 또 그걸 지향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아리오샤가 있고 양심의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 면모가 네. 공존한다는 얘기 그 아닙니까? 타입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까르마조프가 형제들이 나오는 형제 중에 한 사람 성자와 같은 모습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정말 결점 없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그 사람 생각하는 것 행위 모든 면이 완전 무결해 보이는,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림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판단을 하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없는 거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뭐 그림자를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은 이래야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 또 막 야단을 치고 말이에요. 거기도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림자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군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건 뭐 그 사람의 위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저는 그래요. 진짜 성자도 존재한다 생각을 해요.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뭐라 그럴까요? 통합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죠. 성자죠. 분석 심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림자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의식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내 무의식이 무언지를 쉽게 알 수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프로이트나 융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자기의 무의식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뭐 우리 이 선조들은 무의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 현대 이제 심층 심리학에 와서 하는 방법은 프로이드대로 이제 방법이 있었고, 융에서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방법은 각자의 꿈을 보는 거죠. 꿈이요? 예, 무의식이 꿈에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쭉 이제 봐 나가면 자기가 몰랐던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무의식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분석과와 더불어 이제 자기 꿈을 쭉 이제 봐 나갈 때 우리가 그림자도 보고 뭐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을 다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 자기 무의식을 파악하는 게 꿈을 분석해 보면 나오는 거군요. 사람들이 다 뭔가 정신적인 고통이며 힘겨움을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 그림자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러면 이 그림자를 아까 의식화한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다스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림자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는 개인적인 그림자를 그 의식화하는 태도가 있고, 예. 그건 되게 이제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또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우선 이제 자기 안에 이러이러한 그림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그러한 그림자를 조금 이제 살리고 그림자와 함께 가는 거.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이제 하고 좀 살리다 보면 이제 분화가 되고. 개인적인 그림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집단적인 그 원형적인 그림자,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림자들은 그렇게 의식화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너무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집단적 무의식의 그 원형들은 신화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거기에는 신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온갖 그 초능력적인 혹은 뭐 파괴적인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화한다는 건 그건 우리가 의식에 동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라든지 악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집단적인 원형의 이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림자 원형 혹은 원형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측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투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악마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혹은 이제 상대방이 뭐 쓰잘것없는 뭡니까 이제 뭐 죽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없는 존재를 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상태죠. 투사가 돼서 그러니까 모든 그 전쟁 혹은 이제 이런 것이 그런 타입이 같이 나올 때에는 아주 위험한 그 살육이 일어나는 죽이고 싸우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에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우리가 그걸 의식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개개인의 삶에서 이제 그림자의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는 뭐 10년 세월도 더 넘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이냐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항상 되어 옵니다. 자기계발서라고 그래서. 그 배경에 보면 이제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 더 성취하느냐, 더 많이 얻느냐, 이 측면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그림자를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는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림자를 의식하는 게 성공에 무슨 도움이 된다 이런 각도로는 별로 떠오르질 않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성공, 어떤 사람이 가령 건강하고요. 또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면 그게 성공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삶의 작은 근데 행복들. 뭐 사회적인 뭐 모든 좋은 걸 다 얻어가지고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한데 우울하면 무슨 소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각도를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빨리빨리 뭘 성취한다는 게 이게 집단적인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죠. 집단적인 병이죠. 근데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제 앞으로 가고 더 높은 데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죠, 사실은. 예. 이건 이제 신경증 환자를 양산하는 문화라.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빨리 앞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그림자 떼려고 뛰어가는 사람하고도 비슷해. 그래서 때로는 잠시 서서, 그 발자국 소리 안 들으려고 뛰지 말고 잠시 서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각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개인밖에 뭐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니까. 그 개인을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분석인데, 그 뭐 지극히 미미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네. 아니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네. 이 사회를 변형시키고 사회 구조를 통해서 뭔가 인간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실험들은 많이 했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주의 실험인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다는 체험을 우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개인의 변화가 일단 필요하다. 융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군요. 집단으로 이루어진 건 집단을 통해서 다시 또 무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예. 오직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자각함으로써 그 사회가 오히려 성숙한 사회가 되는 거지, 집단적인 뭐 운동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소집단 운동은 그런 개인이 자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저자의 명문을 육성을 통해서 듣는 기분이 상당히 각별하죠. 네, 이부영 선생님 쓰신 저서 가운데 제목이 바로 그림자군요. 책이 있는데 내용의 일부를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해마다 우리는 전에는 몰랐던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본다. 우리는 늘 이젠 우리의 내면적 발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 우리가 저것이라는 것,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임을 발견하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한다. 이것은 바로 언제나 거기에 아직 무의식적인 우리 인격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것. 우리는 자라고 변화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해를 거쳐 이루게 될 미래의 인격은 이미 그곳에 있다. 다만 그것은 아직 그림자 속에 있을 뿐이다. 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고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다. 그것은 그림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거군요. 네. 직접적인 뭐 분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그림자의 그 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림자를 투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알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자기 신경을 건드리는 대상. 그때는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내 안에 그림자가 저기 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십중팔구 맞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조금 좀 넓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림자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림자라는 건 뭐 좁은 의미에서 개인적 무의식의 많은 컴플렉스 중에 하나니까요. 이 분석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그림자의 의식화인데, 우리가 의식화해야 될 거는 뭐 그림자뿐 아니라 많은 게 있죠. 더 무의식에 더 깊이 들어가면 융이 얘기하는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있고, 또 네. 그게 또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라는 대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자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내가 가지고 나온 그 정신의 상당 부분을 의식화, 무의식에 있던 것을 의식화해서 발현을 해서 의식화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의식의 조그마한 중심이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신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기실현이라고 그래요. 네. 자기실현. 그러니까 그림자의 의식화라는 거는 이 자기실현을 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제, 그 내면을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과제다. 그 뒤에 많은 것들을 또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전체가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사실 오늘 다룬 주제는 1시간 대담으로 이렇게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현대인 모두가 그건 뭐 신경증이라는 건 병명이겠지만 약간의 신경증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인간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는 그림자의 문제는 그냥 하나의 이 상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어쩌면 약간씩의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마음속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내자는 한국융연구원의 이구영 원장이셨고요. 그 융연구원이 있는 이 자리를 가보면요, 그 건물이 이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 벽돌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 사람 벽돌 5장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게 뭔 얘기냐면, 벽돌을 10장 쌓아놓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과 관계에 따라서 한 장 빼기도 하고, 또 더 쌓아 올리기도 하고, 벽돌 쌓기처럼 돼가는 거죠. 그 사람의 가장 높은 벽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지, 이구영 원장께서는 아마 벽돌 쌓기, 벽돌 빼기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의 그림자가 쌓은 벽돌들도 아마 이 원장 눈에는 하나하나 파악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벽돌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되겠죠. 네, 사물칼럼 오늘은 벽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열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